몇 년 전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우리 학교는 엄격하기로 유명했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매일 저녁 야간 자율학습이 진행되었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하여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정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피곤해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변함없이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었다. 늦은 시간이라 교실 복도는 조용했고 교실 안에서도 필기하는 소리 외에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고 나 역시 졸음이 쏟아져 왔다. 하지만 그날따라 특이하게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나를 붙잡아 졸음을 떨쳐내곤 했다. 시간이 흐르고 시계 바늘은 어느새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갔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분명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느리고 불규칙했다. 마치 부상을 당한 사람이 절뚝거리며 걷는 듯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복도 끝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도 그 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점점 소리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것은 내 뒤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낡은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일 뿐이었다. 나는 괜한 상상을 했나 싶어 서둘러 교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교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나 이외의 모든 학생들이 깊게 잠든 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학생들이 피곤해서 저렇게 자는 거라 생각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잠시 쉬기로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너무나 희미해서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잠이 깨 손전등으로 책상을 비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옆자리의 친구였다. 분명히 자고 있던 친구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게다가 입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비현실적인 공포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얼어붙은 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반사적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에서 뛰쳐나갔다. 복도를 향해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며 다시금 그 불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내 발소리와 완벽히 일치하게 들려왔다. 혹시나 하고 다시 뒤돌아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건 그 목소리였다. 도와줘.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없었고 나는 결국 학교를 빠져나가 집까지 달렸다. 그 후 며칠간 학교를 쉬면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봤다. 놀랍게도 몇 년 전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 중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실종자는 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 내가 들었던 목소리, 그 발소리, 그리고 주변의 이상한 분위기. 어쩌면 그날 그 실종된 학생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이후로 나는 밤늦게 학교에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친구들에게도 내내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되었다. 아직도 그 학교에는 그 학생의 영혼이 배회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도와줘 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는 폐가 체험 이야기입니다. 몇몇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탐험 동아리가 있었다. 이들은 종종 인터넷에서 떠도는 도시 전설이나 미스테리, 장소를 직접 찾아가 체험하는 것을 즐겼다. 이번에는 지방의 외딴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폐가는 이미 여러 차례 괴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주민들은 그 집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그야말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벽돌은 바스러졌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잡초들은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곳을 찾아온 대학생들이 물러설 리 없었다. 이들은 손전등과 간이 무전기를 챙기고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첫 번째 방은 거실이었다. 낡은 가구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고 먼지가 두텁게 내려앉아 있었다. 벽에는 가족의 모습이 담긴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이유 모를 슬픈 눈빛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그들만의 이야기가 남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들은 집을 더 깊숙이 탐험하기로 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고대악기처럼 귀에 거슬렸다. 2층에 올라서자 한 명이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말하였다. 모두 긴장한 채 부엌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와 동시에 무전기가 수신불량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 못됐다는 것을 느낀 학생들은 부엌을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부엌 문이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힘에 의해 쾅 하고 닫혔다. 당황한 그들은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의 무전기가 다시 작동되었고 이상한 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지만 어떤 언어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두는 각자 방을 수색하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이 2층의 한 방에 도달했을 때 작은 창문 너머로 저 멀리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그곳은 마치 이 집에 갇힌 영혼들을 지켜보는 증인이 양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바닥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나더니 그 방의 오래된 침대 밑에서 무언가가 느릿느릿 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고개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이 기묘한 생물체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지만 그 고개가 꺾인 존재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순간 그것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며 그들은 그 신음이 가리키는 어느 단어를 알아차렸다. 도와줘. 용기를 낸 한 학생이 물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그 순간 그 기묘한 존재는 손으로 아래층을 가리켰고 학생들은 그 신호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부엌 한 구석에서 비밀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을 열자 그들 앞에는 깊은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지하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어린아이가 그려놓은 듯한 수많은 그림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림들은 모두 어떤 검은 형체로부터 도망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중 하나의 그림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그 그림 속에는 그들이 봤던 고개가 꺾인 존재와 닮은 인물이 있었고 그는 벽에 뭔가를 쓴 채 갇혀 있었다. 학생들은 그때 바로 알아챘다. 이 존재는 이 집에 살았던 영혼이며 무언가 풀지 못한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림 속의 인물에게 다가가는 순간 손전등 불빛이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 그림 속 인물이 천천히 다른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움을 구하는 얼굴에서 차가운 미소를 띤 얼굴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바뀐 얼굴에 입에서 다시금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명확한 한국어로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지하실의 문이 열렸고 밝은 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으며 바깥 공기 속에서 안도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해소된 것처럼 폐가는 조용하게 그들을 배웅했다. 이후로 그곳을 다시 방문한 사람들은 없었고 오래된 괴담은 차츰차츰 잊혀져만 갔다. 학생들은 그날 밤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줬다는 생각에 기뻤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모험을 자제하게 만드는 변곡점이 되었다. 그 후로 그들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고 그 폐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새로운 도시 전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친척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근처에 큰 숲이 펼쳐져 있는 매우 조용한 곳이었다. 도착 첫날 친척형은 밤에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을 즐기고 싶었기에 좋다고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두워진 밤 우리는 플래시 등을 들고 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산책길은 조용하고 바람 소리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풀숲 사이로 작은 길이 나타났고 형은 그 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다고 알려주었다. 형은 어릴 적 친구들과 그 집에서 자주 놀았다고 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폐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갑자기 깊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어느새 우리는 길을 잃고 말았다. 형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형은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불빛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오래된 한옥 형태의 폐가가 나타났다. 불빛은 창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빛이었다. 형과 나는 누구인지 확인해보려고 집에 다가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은 듯한 냄새가 가득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운데 방에는 신선해 보이는 하얀 저고리와 치마 차림의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뒤돌아 방 안쪽으로 사라져버렸다. 놀란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따라가 보기로 했다. 형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소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우리 둘 모두 소름이 돋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을 거야. 우리는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불빛은 사라지고 우리는 깜깜한 밤속에서 다시 길을 찾기 위해 걸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숲길이 어느새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니 친척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급히 집으로 돌아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음날 형은 마을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그분은 조용히 듣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집에는 오래전 죽은 어린 소녀의 영혼이 머문다고 하더구나.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때때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절한 영혼이라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시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지 않기로 다짐하며 이번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후로 나는 그때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가끔 이야기하게 되었고 잊을 수 없는 산속의 하얀 소녀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